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9강은 화폐의 자본의 투자, 지배, 소외,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화폐의 기본적인 성격을 이해를 조금 했고, 이제 오늘은 그 투자와 자본에 의한 지배, 그리고 자본에서의 소외, 그리고 자본의 집중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본과 자본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완전히 이건 좀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축적된 그 부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되는 자본, 투자되는 부를 의미하는 것이 자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본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디 이 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 때 있어서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면서 그때 경제 형태를 비판하기 위해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하는 명칭으로 부른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이제 그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본이 가진 여러 가지 폐해를 나타내고자 이렇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하나의 공산주의와 이렇게 대척되는 개념으로 이렇게 형성하려고 했지만, 공산주의라는 거는 굉장히 인위적인 하나의 형태의 그 사상이고 또 그러한 체제이고, 이건 자연스러운 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비해서 자본의 이러한 어떤 확대라든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필요하고 어떤 인간의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의 모순을 나타내고자 이렇게 그냥 쓰는 허상적인 어떤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폐 사용의 필연적인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 자본의 부의 투자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어떠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화폐 사용은 긍정적인 측면 어떤 역할을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부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이러한 어떠한 작용을 일으킨다. 그런데 그 화폐가 초기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의 시대 속에서 부정적인 역할이 더욱더 강화되고 집중화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외라든가 집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지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측면의 일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의 가장 큰 좀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피해라 그럴까,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그 부자본이 그 본 가치 그대로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면은 가치가 인정받고, 그러면은 그것이 더 이상 비난할 것이 특별히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본의 그 본 가치 이상을 사용하고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신용 창조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신용 창조되는 한 예를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이 있어서 10층 건물을 이렇게 사요.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을 이렇게 사면은 이것이 자본의 본 가치 그대로 이렇게 산 것이다. 그런데 이게 금융 과정을 통해서, 신용 과정을 통해서 어떠냐면은, 이 10층짜리 건물을 담보로 해가지고 90% 그 대출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걸로 그 9층짜리
그 아래 이제 10층짜리 옆에 이제 9층짜리 이제 건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사거나. 그렇죠. 이렇게 빠르게 저기 하기 위해서는 사는 게 더 낫겠죠. 그러면은 요 9층짜리 건물을 이렇게 또 소유하고 또 요거를 이제 대출을 통해서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8층짜리 건물을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자본을 가진 이 자본의 가치가 10층짜리 건물 하나만 이렇게 소유하게 되는 이 사회적 이렇게 그 가치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 10층짜리 건물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본 왜곡에 의해서 그러니까 신용 그 자본 창조에 의해서 이렇게 10층짜리 건물, 9층짜리 건물, 이제 뭐예요? 8층짜리 건물, 7층짜리 건물 해가지고 1층짜리 건물까지. 그러니까 요 저기 그 10층짜리 건물의 원 가치, 자본의 원 가치보다 20배, 막 이렇게 30배, 그렇게 더 이상 되는 가치를 이렇게 갖게 그 소유하고 활용하게 된다,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어떻게 보면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본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것이 역신용 창조 현상이 일어날 때 이것 여기에 이제 세든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가지고 이것이 요 하나 1층이 무너지면은 2층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가 무너지면은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부가 10층짜리 하나 무너지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9층짜리 8층짜리가 그 역신용 창조에서 무너질 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감당하는 거잖아요. 리스크는. 그러니까 혜택은 자본을 가진 이 사람이 이 혜택은 가지고 가면서 이 리스크는 사회 전체가 지게 되는 이것이 망했을 때 역신용 찬조가 일어났을 때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리스크를.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정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자본이 가진 어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그 자본의 폐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격차는 원래 자본의 이렇게 모순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모순은 있지만 이 자본주의로 해가지고 공산주의가 이제 자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러한 이제 빈부격차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공산주의가 사실은 이제 보면은 더 빈부격차를 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회가 이제 왜냐면은 요 자본 사회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제 소자본을 형성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산층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형성하는데 이제 공산주의라는 거는 아주 극소수만이 엄청난 부를 이렇게 획득을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하향 평준화돼서 이렇게 그 아주 못 살게 되는 것이 이제 그 공산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가 산업화 시대 때 이제 나오게 돼서 이제 자본과 대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이제 중요하게 저기냐면 너희 투자되는 그 자본이 이렇게 제조업을 통해서 이렇게 그 생산 어떤 그런 가치를 높인다고 하는데 이 지대, 이 땅과 이 노동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기를 한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노동과 지대와 땅값과 노동이 이렇게 생산력에 그 뭐랄까 역할하는 거는 너무나 미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그러니까 지식은 또 틀려요.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동과 이런 지대 가지고 공산주의 어떤 이론을 전개하는 거는 너무나 멍청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라든가 이런 공산주의가 사실 있다기보다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실은 공산주의 약간 저기 껍데기 그 이론을 사용하는 거지 실상은 그 종교화 주체 종교라고 하는 종교와 왕조 사회 그것을 기반으로 본질을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산주의 그것을 기반으로 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실존의 보다 근원적인 어떤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차별적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어떤 사람은 또 부자 밑에서,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막 여러 가지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근본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으로 이 빈부격차를 이렇게 어떤 부각시켜 가지고 어떤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는 거는 그 자체 이론도 틀렸을 뿐만 아니라 이런 본질을 파악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자본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현대 사회는 이제 부의 집중으로 인해서 이게 폐해 중에 하나가 자본의 폐해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용 창조뿐만 아니라 또 이제 부의 집중화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부가 소수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아니라 소수 집중화, 소수가 아주 집중화돼서 부의 대부분을 갖게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저기로 전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양극화라는 거는 둘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대척점을 이루면서 이렇게 되는 거, 여기가 빈 것을 양극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양극화가 아니라 그 소수 집중화로 파악하는 게 맞겠다. 부의 이런 자본적 성격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지나서 죄송해요. 일단 본어, 화폐, 자본의 투자, 즉 부의 투자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 조금 투자가 이제 어떻게 인류 사회에 있어서 이루어졌는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약탈, 정복 경제 시대에 있어서 약탈 정복 경제에 있어서 자본은 그럼 어떻게 투자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또 사적으로 거느리는 군사들, 병사들이 꼭 공적 군사뿐만 아니라 이런 군사들이 이러한 이제 약탈과 정복의 시대에 있어서 부를 창출하는 그 사회의 주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왜구라든가 바이킹이라든가 이런 이제 약탈 경제, 그렇죠. 대부분의 왕조 농업 사회 이전에 어떤 그 이전도 그렇죠. 왕조 국가라든가 이런 정복 국가 시절에는 결국에는 어떤 생산을 어떤 그 뭐 이렇게 농업 생산이나 이런 데에 어떤 중점이 아니라 다른 데를 침략하거나 약탈해 가지고 뺏어 와 가지고 이것을 부를 여기서 나눠주는 이러한 약탈 정복 경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복 국가 시대이기 때문에 고대를 보면 고대 사회를 보면은 계속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의 지금 막 이렇게 차원이 틀리게 계속 전쟁을 하는 것은 그것이 경제 활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탈과 정복의 그렇죠. 그러니까 신바벨론이라든가 뭐 페르시아 제국 이런 로마 제국 이런 시대가 다 약탈 정복 경제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를 이렇게 정복해 가지고 그걸 다 가지고 와서 그 보석이라든가 재화도 가지고 오고 또 사람도 갖고 와 가지고 노예, 노예도 이제 하나의 자산으로 이제 어떤 부가 창출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육체적 힘과 무기, 철제 무기 등을 소유한 자가 리드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본은 이러한 약탈 정복하는데 이제 투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잡아온 노예는 노동에 투여되었고 자산으로 취급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이 약탈과 정복하는데 이렇게 군사를 매기고 군사들을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무기를 주고 하는데 이것이 자본이 투여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정복과 약탈 활동을 해서 이렇게 어떤 창출을 하는 거죠. 경제의 부를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농업 생산 경제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본이 이러한 농업 생산 경제 시대에 있어서는 자본은 물론 이건 약탈 그 정복 경제가 뭐 이렇게 딱 끊어진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이제 여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이게 이제 점점 이게 이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은 땅 경작지 관리에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세 시대는 이제 고대 그 노예 노동력 잡아온 약탈해 가지고 이제 정복해서 잡아온 그 노예 노동력을 썼잖아요 고대에는. 근데 이 고대 이런 노동력들이 이제 농업 생산에 이제 투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농노화, 그러니까 농업을 짓는 노예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농노는
농노는 이제 노예보다는 보다 자유를 갖게 되는 존재죠. 물론 대다수의 인간들은 이제 요 농노들이죠. 이동의 자유는 이제 없죠. 왜냐하면은 그 토지를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동의 자유를 주면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요 마을에서만 살고 어느 지역에서만 살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의 자유를 이렇게 이제 없지만은 일정 부분 가족을 형성하고 부양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예적 처지보다는 어떻게 해요? 농노가 더 이제 사회적 지위로나 어떤 경제적으로는 좀 더 이제 적이 된 그 좀 이렇게 나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부가 더욱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이제 지리상의 발견을 시작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요 경작지는 갑자기 이렇게 막 여기다 자본을 투여하려 그래도 이제 축적된 자본을 투여하려 그래도 경작지라는 게 갑자기 뭐 늘어나고 이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그 중세 시대 때는 이 그 농업 기반으로 해서 경제 활동을 이렇게 주로 했으나 이제는 지리상의 발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제 유통에 이제 자본, 축적된 부가 투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어서는 매일 축적되는 부가 맨날 그게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생산력이 뭐 크게 향상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부 비료를 잘 써서 향상될 수는 있지만은 크게 이렇게 부를 이렇게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은 이 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 새로운 이제 이 자본을 쓸 수 있는 곳보다 더 넓은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 자본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통 과정에서 이제 부가 축적이 되고 이거 여기에 이제 투여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원하던 이런 정도의 가격으로 가지고 오면 먼 거리를 가져와서 이제 요 유럽 지역에 갖고 오면은 100원이 막 된단 말이에요. 100배. 100배, 1000배의 가격이 막 후춧값이라든가 향신료 값이 막 이런 소금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했으니까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단을 이제 구성하고 이제 어떤 배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도로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유통을 위한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예요? 정복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도로였다면은 이제 유통을 위한 도로가 본격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지리상의 발견, 그러니까 15세기부터 이제 17세기까지의 어떤 16세기죠. 16세기, 17세기까지의 그 지리상의 발견 있잖아요.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희망봉을 돌아서 이제 백길이 열리고 하는 그러한 발견을 하고 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자본을 이제 모으고 또 투자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에 있어서 그 발전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들은 그 기독교 사회 속에서 이제 뭐예요? 그 이제 이자를 받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여기 유대인들은 이제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권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 글을 읽고 다 이제 저기죠 할 수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할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이제 활용해서 상업 발전에도 상당히 이제 어떤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이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농업 사회까지 생산 경제까지 머물렀다면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를 이렇게 축적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저기 한편 이제 새로운 땅 자본이 축적이 안 된 이러한 지역에 그러니까 자본이 이제 투자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제 플랜테이션 대규모 상업적 농장을 건설하면서 자본을 이제 투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농업이지만은 이게 어떤 농업이냐면 상업을 위한 농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생산 노동은 현지 값싼 노동력을 이제 활용해 가지고 사용해 가지고 여기서 생산한 것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토로 식민지에서 생산하던 것을 본토로 갖고 와서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으니까 이건 즉 상업적인 어떤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생산 노동은 현지 노동력을 사용했지만 이런 농업 사회에서의 그 농업과 요 플랜테이션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늘고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이제 기계 등을 이용하는 산업, 그러니까 즉 2차 산업이라고 하죠. 1차가 농업 산업이고, 그러니까 제조업 등에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건 어떤 성격을 또 갖고 있냐면 분업의 원리, 그렇죠. 분업의 원리가 작동을 하고 또 적은 땅을 사용하지만 많은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고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이제 건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장에 이제 자본이 이제 투여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약탈 정복에 이제 투여가 되다가 농업에 투여가 되다가 이제 상업에 투여가 되다가 이제 산업 공장에 이제 자본이 이제 투여해서 그 자본 축적된 부를 확대시키고자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공장이 건설되니까 이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즉 농노들 있잖아요. 농노들이 이제 도시의 공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장이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제 곳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는 거죠.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제 농노에서. 농사 짓다가 막 그러니까 초기에 막 도망가고 이랬죠. 막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자유민이 돼서 영주한테 돈을 주고 자유민이 돼서 도시로 가서 노동자 공장에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농부에서 노동자로 변모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동의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그러나 이제 어떤 쉬지 않는 이제 극심한 육체 노동에 이제 시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가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이제 어떤 세계 사회에서는 명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농업 시대 때는 어때요? 농업 시대 때는 그래도 해 떨어지면은 그래도 쉬고 그다음에 이렇게 농한기가 되고 겨울철이라든가 쉬고 또 약간 이런 휴경지가 되면은 이렇게 또 땅을 놀리기도 할 때도 좀 쉬고 약간 느슨한 생활이 있었는데 이제 공장이라는 데가 어때요? 그냥 느슨함을 이렇게 저기 해주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굉장히 계속 돌리는 이 극심한 육체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여기에 이제 또 이렇게 각자 이제 힘들게 살면서 이제 공산주의 사상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제 현상을 이제 전자기 현상을 이제 산업에 적극 활용하게 되면서 전기 문명을 이제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시간이 되면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인류사에 있어서 큰 이제 발명품이 벽돌이에요. 맨 처음에 벽돌을 통해서 도시 문명이 이제 건설이 되었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전기 문명. 지금 전기 문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구를 통해 가지고 역사 구분을 하잖아요. 무슨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 이런데 이거는 다 하나의 그냥 저기고 이거보다 보다 본질적인 인간에 큰 영향을 준 거는 이 벽돌이라든가 이 전기가 이제 엄청난 전기 문명이라고 할 정도로 전기 전자 문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발견과 이 현상의 이용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단순한 증기기관의 기계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떼서 이제 증기를 돌리면서 이제 터빈을 돌리면서 운동 에너지로 이 열 에너지를 그 운동 에너지로 돌리면서 증기기관을 저기 하면서 이제 이 제조업이 이제 그 발달을 했다. 근데 이제 전기를 활용하면서 이 전기를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꾸고 그렇죠. 또 이제 운동 에너지를 또를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하는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전기 전자 기계로 이제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까지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를 바라보는 시대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자본은 어떻게 돼요?
불을 획기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기계화, 자동화에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본은 자본 확대를 위해서 축적된 불을 더 확대하는 그러한 자본 확대의 그러한 그걸 위해서 가장 이제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기계화, 자동화 산업에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된다. 알겠죠? 예, 그렇죠.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약탈 정복에 투여가 되고 자본이 그 다음에 농업에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상업 그 거래에 투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에 이제 투여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지식 노동의 시대로 들게 되면서 이제 지식의 자본이 이제 투여되는 그러한 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다. 그거는 사회가 이제 고도화되고 기계화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체 노동의 시대에서 이제 한편 이렇게 지식 노동의 시대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체적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기계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이제 머리가 중요한 아이디어와 지식이 중요한 그것이 이제 생산성을 이 핵심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과 정보가 그 생산성의 이제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자본은 지식과 정보로 이제 투입이 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과 정보, 특허 등의 그 창의성, 이 창의성이 획기적으로 부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식과 정보, 특허 등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최적화 경쟁을 통해서 집중화와 또 집중화는 더욱더 독점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여러 가지 이제 경쟁할 수 있지만 최고의 지식 하나로 이제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글이 이제 지금까지 지배했잖아요. 그죠? 지배했는데 이제 어떻게 돼요? 그, GPT인가 챗 GPT인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이제 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로 이제 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독점화가 이루어진다. 이곳에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자본이 투여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 창출이 되는 획기적으로 부가 창출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약탈과 정복 시대에 뭐예요? 그 자본을 투자했다는 건 뭐예요? 물론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저기지만 복불복 아니에요. 전쟁에서 질 수 있잖아요. 그럼 지면은 자본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농업도 저기잖아요. 농업도 웬만해서는 뭐 5% 정도의 어떤 3%에서 5% 정도의 매년 생산성을 보이지만은 그 한 해가 들거나 한 발이 생기거나 어떤 이상기후를 통해서 농사가 안 되면 자본이 완전히 까먹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 비해서 이러한 이제 지식과 정보에 자본이 투여될 때는 이제 굉장히 저기죠. 확정적이지만 어때요? 그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고 하나의 1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자본이 이제 소실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적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은 더욱더 큰 자본으로 뭉쳐서 이제 이러한 지식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지식, 창조적인 지식의 정보에 이제 투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것이 이제 대다수의 인간들은 어때요?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이제 획득할 수 없고, 그렇죠. 없고, 자본으로부터 이제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으로부터 소외된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인간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의 소외라는 것은 소외를 이렇게 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심리적 소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부품화된 인간을 의미하는 용어였다면 공산주의자들이 주로 사용했던 그러나 또 이것은 또 사실이죠. 그렇게 됐죠. 소외됐죠. 부품화된 인간으로 계속 어떤 공장에서 그냥 단순 직업만 해야 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제 지식사회, 지금의 소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본의 투자에서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막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지만은 이제 거기 자본은 가장 최상의 하나의 지식, 최고의 지식과 정보에만
그것이 자본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제 지식사회에서의 소외란 자본 투자에서의 배제를 뜻하는 거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즉 대다수의 인간은 생산의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즉 노예로도 쓸 수 없는 잉여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잉여 인간이 된다. 그러니까 밥만 축내는 인간이 되지 어떠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이렇게 있지 않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실업률 등을 이제 대한 처방을 어때요? 지금 산업 시대의 처방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잉여될 수밖에 없는 지금 인간 현실의 본질을 지금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지식 사회의 어떤 그 특성으로서의 어떤 잉여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자체를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저기 본질을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편 이제 세계화된 이제 자본은 지역 간의 임금 격차를 활용한 생산을 통해 이제 부를 축적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일시적인 지금 현상이죠. 일시적으로 지금 노동자들이 이제 선진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금 격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산 시설을 보다 생산 단가가 저렴한 곳에 생산 기지를 세우려는,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어떤 공급망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인도로 이동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이렇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동이 이루어지면은 평준화가 일어나서, 결국 그 평준화가 일어날 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다수의 인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잉여 인간화, 즉 배급 경제 체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배급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정보 사회의 정보 집중화에 따라서 소수가 이제 이러한 이제 그 요 소수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본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는 소수가 이제 배급 받아야 하는 존재를 결정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대다수는 그러니까 배급을 받는 것을 소수에 이제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필연적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준공 사회가 그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평가에 의해서, 공산당의 평가에 의해서 뭐예요? 이 사람이 움직일 어떤 거리를 정한다든가 어떤 배급 양을 정한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혜택, 그 사회적 혜택이라든가 버스를 탈 수 있느니 없느니, 뭐 지하철을 탈 수 있느니 없느니, 어떤 도시로 갈 수 없느니 있느니 하는 모든 것이 다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소수가 이게 다수를 이제 배급을 받아야 하는 존재 속에서, 이것은 결국 잉여 인과나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정보, 자본, 부를 장악하고 있는 소수의 가치관과 의지에 동의하는 사람만 생존할 기본 재화를 분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분배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도 어때요?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 그 대출의 어떤 여러 가지 대출의 어떤 조건에 있어서 어떤 사회적으로 PC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뭐 동성애를 반대하느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그 대출 요건에 넣어가지고 어때요? 이렇게 대출을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옥죄는 거죠, 하나하나. 그래서 기본 제한을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치관에, 그들의 의지에 동의할 때 이제 생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분배하는 것이다. 기본 제한을. 그리고 이제 전자화폐 출범의 핵심 의미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폐가 이제 실물과는 전혀 분리된 채, 전자화폐라는 것이 분리된 채 이제 화폐의 가치가 전자화폐 운용 시스템을 장악한 소수의 주체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무한 신용 창조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요 전자화폐
자폐는 실물 화폐, 지금도 실물과 상당히 이제 거리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연동이 다 이제 끊어지고 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전자화폐로 완전히 되면서 물론 지금 중국도 각국 뭐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금을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화폐를 이렇게 그 뒷받침할 금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사실 쓸모가 없습니다. 전자화폐 시대에 본격적으로 들어서면은 이런 실물과는 전혀 이제 분리된 채 이제 자의적으로 소수에 의해서 무한 신용 창조되는 그러니까 이제 허수 가상 자본만이 이 가상 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자화폐가 가상 자본의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무한 신용 창조된다. 그냥 어떤 저기에 의해서 딱 이렇게 그냥 어떤 그 줄 존재한테 그 숫자를만 딱 이렇게 주면은 그것이 그냥 가치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물과는 전혀 저기 된 거죠. 그래서 자본의 이제 그리고 또한 자본의 속성 중 하나가 이제 양육 방식의 그 성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작은 자본을 큰 자본이 잡아먹는 성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한 약한 생물은 고기는 강한 자의 먹이가 된다. 이 뜻이 이제 강한 것의 먹이가 된다는 것이 양육 방식인데 자본의 성격도 그래요. 잘 봐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조그만 가게들이 있어요. 가게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하루 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유통센터가 들어와 가지고 반값에 이거를 판다 봐요. 그러면 다 문 닫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값에. 그리고서는 뭐예요? 반값에 팔다가 이제 75%로 이제 50%로 팔다가 75%로 이제 올리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면은 더 이걸 낮춰가지고 이걸 완전 죽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자본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대자본이 있으면 작은 자본은 거기에 흡수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본 패권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더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전자화폐, 즉 가상적 성격을 가진 자본은 이제 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권력이 이제 최상의 하나의 통합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을 전자화폐가 의미하는 바 자의적으로 무한 신용 창조될 수 있는 화폐다. 그리고 이제 통합 권력을 이제 만드는 그러한 성격을 그 자본의 성격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 전자화폐.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정보를 가지고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권력과 함께 전자화폐는 그 도구가 돼서 이제 움직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잉여인간 시대와 그렇죠. 자의적 무한 신용 창조 화폐, 전자화폐 시대, 그리고 이제 최상의 독재 권력. 이것이 우리가 맞이할 마지막 때의 자화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 자체가 그 허무맹랑한 이론인데 그 공산주의에서 그 굉장히 유념할 거는 그 체제, 그러니까 독재 체제, 그 소수의 독재 체제,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이 독재 체제가 결국에는 요 자본의 끝판왕으로서의 전자화폐가 나타나면서 자본의 그 어떤 자본이 만들어낼 그러한 어떤 자화상이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에서의 그 책의 이 형태를 띠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자본이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 그 경제 이론이 아닌 이러한 그 그 정보, 자본, 그 시스템으로 이제 자본이 이제 이러한 그 체제를 이제 그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체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의 부의 축적, 그러니까 부의 투자, 이 자본이 이제 화폐는 이러한 이제 인간사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은
그래서 자본주의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폐, 자본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요 화폐, 자본은 인간의 부의 무한 욕망과 더불어서 어느새 이제 우리 괴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무한 부에 대한 무한 욕망과 더불어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본으로부터 이제 소외되고 있는 잉여 인간 사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자본이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잉여 인간, 그 잉여 인간이 다수인 사회, 그렇죠. 그래서 배급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회. 자본 자체의 성격에 의해 작동하는 실물과 완전 분리된 채 운영될 전자화폐 시대가 이제 곧 도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자화폐 시대 이걸 잘 또 중요한 키워드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와 배급 경제와 통제칩 등이 예언된 마지막 때 성경 예언에 우리가 굉장히 유념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제 자본의 어떤 역사적 흐름, 투자의 방향,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배급 경제, 잉여 인간, 그러니까 전자 통제 칩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성경 예언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들과 이제 굉장히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